안녕하세요. HLB 관계자는 말합니다. 내년 영업이익 실현을 위해 여러 회사들을 검토했고 그중 FA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HLB가 FA를 인수한 이유는 내년의 실적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작년 실적은 어떻고 올해 실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2020년 작년 사업보고서입니다. HLB는 36기가 2020년도를 말합니다. 35기는 2019년도고요. 전부 감사받은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HLB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00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2200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덕분이겠죠. 2020년 4월 16일에 HLB는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나오고 실제로 권리락 실시일은 다음 날인 4월 17일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2020년 4월 16일에는 차트상 아무 표시가 없죠. 공시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7일에 유상증자 권리락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일은 5월 28일이었고 납입일은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 납입일을 기준으로 회사에는 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상증자로 받은 현금이죠. 주주들이 준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HLB의 재무상태표는 6월 5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전 3월 31일까지의 재무상태표가 적혀있는 1분기 보고서입니다. 현금은 얼마 있나요? 220억 원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400억 원보다 더 적은 현금이었습니다. 220억 원이었던 현금이 유상증자 성공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5일이 납입일이었으므로 그 이후인 6월 30일까지의 재무상태표가 담겨있는 반기보고서를 보겠습니다. 6월 5일에서 6월 30일이니까 25일 시차가 있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재무상태표죠. 현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1,500억 원이 되었죠. 3월 31일까지만 해도 220억 원에 불과했던 현금이 6월 30일이 되니까 1,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작년 사업보고서로 돌아와서요. 유상증자 전후로 현금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겠습니다. HLB만의 실적을 보려면 별도 재무 정보를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8년도 흑자, 2019년도 적자, 2020년도 적자입니다. 이런 HLB의 영업이익을 내년에는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게 HLB 경영진들의 생각인 겁니다. 실적을 보면 순서대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총포괄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까지는 친숙한데 총 포괄이익은 친숙하지 않죠. 총 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숫자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무엇이냐? 당기순이익은 실현된 이익이라고 한다면 기타 포괄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실현이익이고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이익이죠. 그래서 실현이익 플러스 미실현이익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은 총 포괄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도 똑같죠. 실현손익은 진정한 나의 손익이 아니죠. 물려있는 미실현손익도 더해야 진정한 나의 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타 포괄손익은 어디까지나 기타 손익이라는 겁니다. 영업과 무관한 기타 손익이죠. 영업이익까지가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기순이익부터는 영업과 무관한 손익까지 고려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과 무관한 기타 손익도 반영하는데 확정된 손익을 반영한다면요. 기타 포괄손익은 영업과 무관한 기타 손익도 반영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실현손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했다가 만약 수익 실현하면 기타 포괄손익이 당기순이익이 될까? 됩니다. HLB 공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 화폐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가 달러로 해외 사업장에 투자한 게 있는데
환율이 변동하면 원화로 환산한 가치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사업장을 처분했다면 이제 실현손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를 읽어보면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란 무엇일까? 우린 기타 포괄 손익에서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HLB도 해외 사업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방금 본 공시도 찾아보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죠. 기타 포괄 손익 중 하나입니다. 먼저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능 통화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고, 표시 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 달러가 기능 통화일 테고, 그 기업이 한국의 상장 기업이라면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할 테니 원화가 표시 통화입니다. 예를 들어 HMM의 경우에는 기능 통화는 달러인데 표시 통화는 원화입니다. 표시 통화는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위가 원이죠. 그렇다면 원화가 표시 통화인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원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능 통화가 달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가 다를 때 우리는 환율에 따라 이전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기능 통화 재무제표를 표시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손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사업을 하지만 한국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는 원화로 환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할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는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고 하죠. 마감일과 거래일은 시차가 있을 건데 환율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12월 31일의 환율이 마감 환율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숫자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달러 표시입니다. 차이가 날 수 없겠죠. 자산은 100달러입니다. 부채는 20달러, 플러스 자본금 30달러, 플러스 이익잉여금 50달러는 100달러로 자산 100달러와 똑같습니다. 차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감 환율은 12월 31일의 환율 1100원인데요. 평균 환율이 1050원입니다. 이제 한국에 제출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화로 환산해야 하죠. 자산과 부채는 12월 31일에 마감 환율 1100원으로 계산하는데요. 초록색 자본은 평균 환율 1050원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니까 숫자가 이제 안 맞겠죠. 그 차이가 5,500원입니다. 이걸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5,500원은 2019년도의 재무상태표였고요. 2020년도의 재무상태표도 계산해보니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500원 증가한 겁니다. 그 결과 2020년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500원이 되는 겁니다. 6,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2019년도 5,500원에서 2020년도 6,000원이 되었으니 500원 늘었고, 그 500원이 바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 사업장을 매각하면 이번엔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FA를 인수한 이유는 내년 영업이익 실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